네, 시장이 이제 조정 양상인데요. 중심 잡고 또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이제 중심에 있는 관심 기업들 얘기를 할 텐데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특별히 뭐 다른 종목들은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저희 대장주들이 조금 약한 흐름이어서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일단 8월 말로 큰 이벤트 하나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MSCI. 네, 리밸런싱이 완료가 되었고 그때까지 이제 수급적 힘이 이제 좀 보탬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강했다가 MSCI 이제 편입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 어제, 오늘 3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에코프로 BM도 시가총액 1, 2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주가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속으로 3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빨간색 영역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MSCI 편입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의 주가의 추이입니다.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뭔가 위에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약간 느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전고점 그리고 최근에 MSCI 편입될 때 이렇게 한 약 2주간 이렇게 행보를 했었는데요. 그 행보했던 구간을 지금 머리 위에 두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기를 뚫으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나 아주 강력한 수급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면 상방이 좀 막혀져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제 에코프로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편입되기 직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1,600억, 2,200억씩 샀습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샀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사실 저 정도 샀으면 좀 탄력 있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꽤 큰 규모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게 이제 임팩트 있게 작용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는 900억 팔았고요. 사실 어제는 그냥 관망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5%, 6% 사이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오늘도 마이너스 4%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이벤트가 끝나고 특히나 3분기에는 우리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최근에 추이를 누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쇼커버 그리고 이제 MSCI 편입과 함께 이렇게 들어왔던 두 번의 흐름과 함께 주가는 올랐었는데 더 이상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이제 저항을 좀 만들고 있고 개인들의 매도가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에코프로가 주가 올라올 때 많이 파셨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많이 이렇게 파셨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니까 더 이상 오히려 이제 팔지 않고 조금 멈추는 그런 모습이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의 특징적인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러면 에코프로 때문에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같이 힘이 없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오후장 흐름을 보면서 에코프로가 좀 쉬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오늘 뭐 이제 여러 테마들이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러한 좀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하루 동안의 흐름을 제가 5분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위에가 코스닥입니다. 위에가 코스닥 차트고 5분봉, 아래가 에코프로 5분봉 차트입니다. 에코프로에 따라서 이렇게 오전장에는 연동이 되는 모습이 코스닥에서도 나타나죠. 근데 이 세로 선을 그어놓은 여기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흐름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힘을 아주 세게 내면서 에코프로가 낙폭을 이렇게 줄이다가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힘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보시면 마지막까지도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힘이 유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조금 쉬더라도 다른 테마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최소한 종목 장세 뭐 이러한 흐름들은 진행될 수 있겠다. 차별화 장세는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이 어제 오후의 흐름이었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막 종목 장세로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그림이 상승 종목수인데 코스피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검은색 그래프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고
노란색의 하락 종목 수가 약 9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오늘도 뭐 아마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오전에 1시간 동안에 제가 그렇게 봤는데요. 예.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부 테마들로 순환매는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막 종목 장세가 화려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뭐 시장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중국의 시보 레이트라는 이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금리 구조가 나타나면 중국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네.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아주 단기물 금리부터 해서 1년짜리 금리부터 이제는 순서대로 이렇게 금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높은 그러한 그림 정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아마 반등 주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이러한 그림과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리스크가 시장에 없다라면 당분간 뭐 종목 장세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종목 찾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좀 약세지만 코스닥 전체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은 아니다. 네. 네, 다른 것들이 그걸 이제 메워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도주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모멘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약진하는데요. 삼성전자나 반도체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박사님이 약간 힘이 자신이 없으신 듯한 모습. 네. 저는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네. 하이닉스 대비해서 연초 이후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예.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배 정도가 하이닉스가 월등히 더 앞서 나갔고 예. 삼성전자는 최근에 힘이 없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그 갭을 좀 메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연하게 뭐 네. HBM 모멘텀이 SK 네네. 하이닉스는 작용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쪽에 펀더멘탈 한번 보시면 일단 반도체가 뭐 수출 모멘텀이 별로 안 좋았죠. 최근까지는. 그죠?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수출액도 그렇고요. 수출 중량도 그렇고 P와 Q가 동시에 그래도 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과거 대비해서는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이 어두운 터널은 올 하반기가 막바지 터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왼쪽엔 좋아지는. P로 금액 기준이고 오른쪽엔 Q 물량 기준이고. 네네네. 예,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디램 가격도 우리가 중요하죠. 지금은 다들 HBM만 보고 있지만 맞아요. 사실은 이 메모리 사이클이 정말로 좋아져야지만 예. 진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디램 가격도 이 3Q를 보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좀 QOQ로 전분기 대비해서 약 7%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가격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 디램 중에서 가장 핵심은 DDR5입니다. DDR4가 5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결국엔 실적에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쪽도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없었던 5,500억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2010년도 이후로 하루에 5,000억 이상 샀는 날이 며칠 있을까 싶어서 다 뽑아봤거든요. 13번이 있더라고요. 네, 13번 그러면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 이상 상승했는 날도 15번, 14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어서 이 부분부터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뭐 엔비디아로 HBM 납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한 네, 거잖아요. 아주 예. 긍정적 뉴스가 나왔죠. 예. 그리고 어제도 수급이 좀 이렇게 유입이 됐는데 네. 주가는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어제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중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안 사는 동안, 더 이상 사지 않는 동안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니까 한 방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외국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반도체 쪽에 빈집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과거 레벨까지 감안하면 아직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순매수, 네, 기관입니다. 반도체, 예. 자, 지금은 이제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도 보시면 이 20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과거에 좀 높았던 구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좀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 연초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갭이 한 2배 정도 벌어져 있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BM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벌어져 있는데, 자, 이게 지금 HBM의 구조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 12라는 게 있기 때문에 12단입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구간 안에 좀 삼성전자가 HBM에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핵심인데, 여기 D램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로직 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이 칩을 쌓으면 쌓을수록 발열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HBM 지금은 3고 3E 다음에는 4로 가는데요. 네. 4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 부분을 7나노 핀팩 공정으로 해야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다. 그래서 성능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 하이닉스가 문제는 이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핀팩 공정을 통해서 저 부분을 하려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아니면 TSMC.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안 해주겠죠. 네. 결국에는 그럼 TSMC한테 가야 되는데 TSMC가 해주지 않으면 아마도 이 부분이 기사로는 뭐 활용할 듯이라고 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한 2년 예. 사이에 삼성전자가 3를 이번에 잘하고 4까지 핀팩 공정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HBM에서 위상은 삼성전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구간으로 갔을 때 하이닉스와 벌어져 있는 이 갭을 삼성전자가 좀 추세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제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까 뭐 힘없이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네. 저는 저도 뭐 언론사에 있었습니다만 7만 전자, 9만 전자 이런 거 하는 별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워딩이. 그죠? 밸류를 가지고 이렇게 뭐 혹은 뭐 수급으로 가는 거지. 꼭 숫자를 7만, 한 번 오르면 7만 전자 회복, 맞습니다. 뭐 네. 9만 이런 걸 별로 싫어하고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아니니까 그죠? 네네네. 외국인이 아니니까 하이닉스나 혹은 소부장단에 훨씬 그쵸. 관심이 네네네. 많으니까 그래서 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삼성전자 나쁘게 본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해주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AI 쪽에서 네. 지금 오늘 루닛이 신고가로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종목이 좀 찾기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때문에 그들만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가 사실 바이오 쪽도 진심으로 지금 AI를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그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하고 좀 바이오 쪽으로 한 발 걸치고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루닛에 이어서 시장에서는 아마 좀 발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엔비디아의 바이오 플랫폼을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약 개발하는데 우리가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투입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찾아주는 거, 좁혀주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을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 바이오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다음에 아마 테마로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같이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좋은 싶네요. 인사이트인데요. 예, 항상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게 제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나? 예, 우리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소한 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23년 올해 7월이니까요, 그죠? 네, 좋은 로직이십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AI 쪽 뭐 해서 바이오 쪽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또 처음 들었는데요. 관련된 모멘텀 이것도 사실은 뭐 AI 축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다 엮여서 가는 흐름들입니다.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 관심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